1800년 6월 28일 정조가 죽었다. 49세.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 뒤 조선의 공기가 바뀌었다. 정약용은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다. 며칠 전까지 그와 눈을 맞추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선을 피했다. 회의장에서 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니, 제안조차 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었다. 다만 그를 지켜주던 권력이 사라졌을 뿐이다. 정조시대 정약용은 유능했다. 수원 화성 설계에 참여했고 거중기를 고안했으며 지방 행정 개혁을 제안했다. 왕은 그를 신뢰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가 미움받는 이유이기도 했다. 신하들은 그를 너무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봤다. 서학 천주교와 가까운 집안 출신이라는 것도 문제였다. 형 정약종은 천주교 신자였고 정약현도 의심받고 있었다. 정약용 본인은 신앙을 버렸다고 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의심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시작됐다.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되었다. 정약용의 형 정약종도 그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정약용은 유배형을 받았다. 전라도 강진, 서울에서 남쪽 끝. 그가 갈 곳은 그곳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능력이 있으면 어디서든 인정받는다고. 하지만 정약용은 능력이 있었다. 문제는 그가 너무 많은 것을 봤다는 것이다. 국가가 어디서 새고 있는지, 백성이 왜 굶는지, 관리들이 왜 부패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말했다. 권력 내부에는 공기가 있다. 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경계에 보이지 않는 선, 누구도 명시하지 않지만 모두가 느끼는 침묵. 정약용은 그 선을 넘었다. 아니, 그는 처음부터 그 선 밖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그는 떠났다. 강진으로. 강진은 멀었다. 서울에서 걸어서 열흘이 넘게 걸리는 거리. 편지가 오가는 데만 한 달이 걸렸다. 정보는 느리고 소식은 단절되었다. 이곳은 조선의 끝이었다. 처음 정약용은 주막에 머물렀다. 그 다음엔 동문 밖 작은 집, 나중엔 다산초당이라는 작은 공간을 얻었다. 창문 하나, 책상 하나, 북과 종이. 그가 가진 것은 그게 전부였다. 유배형이란 게 그렇다. 죽이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지운다. 이름은 남지만 목소리는 사라진다. 관직은 박탈되고 인맥은 끊긴다. 그는 더 이상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강진에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다. 관리가 아닌 백성의 위치에서. 강진의 백성들은 가난했다.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기 어려웠다. 세금은 무거웠고 관리는 부패했으며 제도는 작동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무도 그들을 대표하지 않았다. 정약용은 그 현실을 매일 목격했다. 굶는 아이들, 빚에 쫓기는 농민들, 억울하게 매를 맞는 사람들. 그가 한양에 있을 때는 보고서로 읽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눈앞에 있었다. 권력 내부에 있을 때 백성은 숫자였다. 전국 인구 700만, 흉년 지역 12곳, 구휼 대상 3만 호. 하지만 강진에서 그들은 사람이었다. 어느 날 한 농민이 그에게 물었다. 날이 왜 세금은 매년 오르는데 관아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까? 정약용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시스템이 잘못 설계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시스템을 바꿀 권한은 이제 그에게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것을 하기로 했다. 쓰기로. 처음엔 편지였다. 아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생각한 것을 적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편지가 책이 되었다. 1811년, 유배 10년 차.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쓰기 시작했다. 지방관리가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가. 48편, 12권. 그는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목민심서는 도덕서가 아니었다. 백성을 사랑하라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물었다. 왜 수령은 부임하자마자 빚을 지는가? 왜 아전들은 장부를 조작하는가? 왜 세금 징수 과정에서 백성이 더 많이 내게 되는가? 그리고 그는 답했다. 시스템을 바꿔라. 인센티브를 다시 설계하라. 투명하게 기록하라. 처벌이 아니라 구조를 고쳐라. 경세유표는 더 나아갔다. 국가 전체의 설계도였다. 토지제도, 조세제도, 관리 선발, 군사제도.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그렸다. 만약 내가 이 나라를 설계한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흠음신서는 형법에 관한 책이었다. 어떻게 사람을 공정하게 재판할 것인가? 어떻게 억울한 죄를 막을 것인가? 증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책들은 모두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했다.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작동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졌다. 왜 이 나라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정약용은 유배 18년 동안 약 500여 권의 책을 썼다. 그것은 절망의 산물이 아니었다. 분노의 기록도 아니었다. 그것은 설계였다. 한 번도 실현되지 못했지만 가장 정확했던 국가 운영 매뉴얼. 왜 유배 중에 이렇게 많은 책을 썼을까?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그에게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건 반만 맞는 말이다. 시간만으로는 사유가 깊어지지 않는다. 그에게 필요했던 건 시간이 아니었다. 거리였다. 권력으로부터의 거리, 이해관계로부터의 거리, 정치적 계산으로부터의 거리. 강진은 그에게 그 거리를 주었다. 그리고 그 거리 속에서 그는 비로소 정확히 볼 수 있었다. 왜 권력 밖이었는가? 6-7분. 권력 내부에 있을 때 사람은 보지 못한다. 아니, 보지 않게 된다. 관료가 되면 실적이 보인다. 정책을 만들면 반응이 보인다. 회의에 들어가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가 보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유를 흐린다. 정약용도 그랬다. 정조 시절 그는 유능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정치적이어야 했다. 누구를 설득해야 하는지, 어떤 표현을 써야 하는지, 어느 시점에 제안해야 하는지. 그는 국가의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온전히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시스템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강진에서 그 제약이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도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그를 자유롭게 했다. 그는 이제 물을 수 있었다. 왜 토지 제도는 불공정한가? 왜 수령은 3년마다 바뀌는가? 왜 양반은 세금을 내지 않는가? 왜 백성은 관할을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들은 권력 내부에서는 위험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스템 자체를 의심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진에서 그는 마음껏 의심할 수 있었다. 정약용이 본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 부패한 관리 한 명을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구조의 문제였다. 왜 관리는 부패하는가?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다. 그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수령은 부임할 때 이미 빚을 진다. 부임하기 위해 뇌물을 쓰고 이동 비용을 쓰고 관할을 꾸리는데 돈이 든다. 그 돈을 어디서 메우는가? 백성에게서다. 아전들은 왜 장부를 조작하는가?
그들의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중간에서 떼어먹는다.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양반들은 왜 세금을 내지 않는가? 법이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 부담은 결국 평민에게 간다. 정약용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썼다. 사람을 바꾸지 말고 제도를 바꿔라. 그가 제안한 것은 급진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었다. 토지를 공평하게 나눠라. 세금을 투명하게 걷어라. 관리를 성과로 평가하라. 부패를 막으려면 구조를 바꿔라. 하지만 바로 그 현실성이 그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이유였다. 왜냐하면 그의 제안은 기득권을 건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양반들은 토지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관리들은 감시받고 싶지 않았다. 왕실은 권력 구조를 바꾸고 싶지 않았다. 정약용의 책은 조선에서 실현되지 못했다. 그것은 그의 생각이 틀려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이 바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818년 정약용은 해배되었다. 18년 만에 강진을 떠났다. 그는 고향 마제로 돌아갔다. 하지만 조정은 그를 부르지 않았다. 그의 책을 읽지 않았다. 그의 제안을 검토하지 않았다. 정약용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생각이 이 시대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죽는 날까지 책을 썼다. 왜일까? 어쩌면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자신이 쓰는 것이 지금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책은 조선에서 실현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은 기록으로 남았다. 그리고 기록은 사라지지 않는다. 19세기 말 조선이 무너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정약용의 책을 다시 꺼내 읽었다. 왜 이 나라는 이렇게 되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100년 전에 쓰여 있었다. 정약용의 제안이 급진적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그는 혁명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를 원했다. 하지만 바로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는 기득권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조선은 바뀌지 않았다. 정약용의 설계도는 서랍 속에 남았다. 그리고 조선은 결국 무너졌다. 그것은 정약용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그가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다. 화면 정약용이 홀로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다. 그의 책상 위엔 수많은 책들. 6부. 지금 우리에게 남은 질문 3-4분. 2025년. 우리는 정약용이 살았던 시대와 다른 곳에 산다. 우리에겐 민주주의가 있고 법치가 있고 투명성이 있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하지만 정약용이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 이 시스템은 이렇게 작동하는가? 왜 문제는 반복되는가? 왜 사람들은 제도를 믿지 않는가? 오늘날에도 권력 내부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조직 안에 있으면 조직의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모른다. 시스템 안에 있으면 시스템의 한계가 느껴지지 않는다. 정약용은 권력 밖에서 봤다. 그래서 정확했다. 우리는 묻는다. 왜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닿지 않는가? 왜 법은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가? 왜 제도는 변하지 않는가?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답했을 것이다. 사람을 탓하지 말고 구조를 봐라. 그는 18년 동안 강진에서 국가를 다시 설계했다. 한 번도 실현되지 못한 설계도.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는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제도는 누구를 보호하는가? 권력은 무엇을 위해 쓰이는가? 정약용은 답을 주지 않는다.
그는 단지 질문을 남겼을 뿐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여기 있다.